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련자들 유닛이에요. 소트리이신가요? 네, 오늘 스포 형제들이 좀 이렇게 뭉쳐가지고 오늘 저희가 다름 아닌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챔피언스리그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1차전 리뷰 간략하게 좀 하고 또 2차전 프리뷰도 뭐 약간의 포인트 찝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1차전 때 이변의 결과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나요? 저는 이 4경기 있잖아요. 네. 저는 승자팀 다 맞췄어요. 저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다 맞추다기보다는 세 팀은 맞췄고 한 팀은 그래도 이 팀이 지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는데 비슷해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지 않는 걸 떠나서 아예 캄누 원정에서 시메오네의 첫 승리가 또 나오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또 점했죠. 그러니까요. 그 큰 변수가 또 발생했던 경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아틀레티 바르셀로나는 완우 위원이 또 중계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간단한 좀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이 사실 워낙에 이제 바르셀로나 자주 만났던 팀이고 한지플릭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코파에서도 붙었었고. 네, 코파에서도 1차전 대승하고 2차전 때 거의 따라잡힐 뻔했지만 어떻게든 지켜내서 또 결승 진출을 했으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1차전 때는 되게 진짜 통제력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저는 좀 90분 동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시에는 이제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워낙에 이런 수비 가담이나 그런 또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5백을 만들어서 뭐 5-4-1 형태로 수비를 하기도 하고 5-3-2 형태의 수비를 하기도 했는데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그 수비 가담 역할이 오른쪽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할 때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시스템을 보면 중앙에 있는 마르코스 요렌테와 코케 조합으로 나왔는데 두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공격에는 크게 관여를 안 했고 정말 풀백이 전진했을 때 그 뒷공간 커버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날 경기 유독 더 크게 많이 맡았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상대 턴오버 나오면 바로 그냥 뒷공간 패스하고 단순하게 그냥 뒷공간 침투하고 이런 형태로 경기 운영을 했었던 아틀레티코였거든요. 거기서 또 효과를 많이 봤어가지고 그 후에 수비적인 부분은 워낙에 단단한 팀이다 보니까 뭔가 시메온의 그 시나리오 구상대로 잘 흘려갔었던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역시 이제 44분에 나왔던 쿠바르시 퇴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골키퍼를 제외한 마지막 수비수와의 충돌이었다 보니까 뒷발에 걸려가지고 이게 파울이 맞냐?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저도 사실 이거는 둘 중 하나예요. 애초에 파울이 아니거나 파울을 선언했다면 퇴장이 나오거나 근데 거기서 이게 경기 운영상 옐로 카드는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을 때는 그 파울의 강도가 약하든 강하든 무조건 퇴장이죠. 무조건 퇴장이에요. 네. 근데 퇴장도 아니고 파울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고를 줬잖아요. 실제로도 이거를 지금 UEFA에서 이 운영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스트반 코바치 주심 남은 UEFA 제명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경기 끝으로 지금 UEFA 이번 시즌 남은 경기 다 이제 정지 먹어서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 운영상 잘못된 운영을 했으니까 경기 규칙을 주관해야 할 심판이 경기 규칙을 위반한 거거든요. 퇴장 아니면 아예 안 불거나 둘 중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규칙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인 경고가 나와버렸으니까 어쨌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휘슬이 일단 불려졌으니까 거기서 퇴장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이제 큰 변수가 발생하면서 여러모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참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바르셀로나가 그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지난 시즌에 그나마 좀 수비적으로 잘 버텨줬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니고 마르티네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니고가 떠나고 나서 지금 뭐 쿠바르시 이날은 또 제랄 마르틴이 이제 센터백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뭐 아라우에 대한 얘기는 시즌 내내 뭐 커리어 내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쿠바르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린 수비수다 보니까 이러한 장면에서 이제 조금 더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불운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쿠바르시가 보면은 그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옆에 파트너가 좀 경험이 많고 좋은 파트너가 있을 때 쿠바르시도 오히려 시너지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번 파트너는 또 제라르 마르틴이었잖아요. 똑같이 어린 선수였고 그러니까요. 마르틴이 뭐 최근에 수비적으로 좋은 폼을 보여준 경기도 분명히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큰 경기에서는 확실히 약간의 리스크가 좀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1군 레벨에서는 어찌됐든 레프트백으로 출전한 경기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래도 센터백으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해도 이런 큰 무대, 큰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마르틴이 아무래도 또 운동 능력이나 이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단점도 있는 선수라서
실제로 훌리안 알바레즈한테 약간 막 속도적으로 밀리는 그런 장면들도 몇 개가 있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르셀로나가 2차전 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이제 아틀레틱 원정을 가야 돼요, 바르셀로나가.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거 대반전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코파델레이에서는 거의 대반전이 가능할 뻔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홈이었고 2차전이. 근데 이번에는 2차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과거에도 바르셀로나랑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똑같이 만난 적이 2번이 있었는데 2번 다 2차전이 아틀레티코 홈이었고 2번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선 다 승리를 했었거든요. 1314, 1516. 네, 그리고 그 시즌 다 바르셀로나 잡고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었고 또 이번 시즌 그리즈만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시즌이라서 야, 선수단과 이 시메오네가 그리즈만에게 정말 그리즈만과 함께 트로피 들어보자 이런 동기부여나 이런 게 확실히 좀 크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야, 그리즈만 그때 또 1516 시즌 때 그리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즈만에게도 상당히 이제 특별한 그 마지막 시즌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바르셀로나가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지금 프랭키 도용이 직전 경기에서 복귀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희소식이고 페드리도 다행히 뭐 어떤 큰 부상이라기보다는 좀 이번 경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멤버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용 가능한 최선의 라인업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 상황이고 하피냐는 이 경기도 어렵죠. 하피냐가 없는 건 좀 크죠. 네. 하피냐랑 레시포드의 어떤 압박에 임하는 마인드셋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경고 누적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푸빌 못 나오고요. 한치코 부상당해서 못 나오고요. 어이구. 네, 그래서 수비 쪽에 지금 아틀레티코가 변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렁글레 이런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사실 한치코와 푸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센터백 1옵션, 2옵션 그냥 가장 최상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랑글레와 르노르망 조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르노르망이 그래도 또 1차전 때 잘했어가지고 심지어 루제리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의 이런 정신력, 이런 어떤 의지가 2차전 때도 이어진다면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빠진 선수들 공백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도 2차전이 아틀레티 홈이라서 그래도 아틀레티가 저는 4강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랑 마찬가지로 올 시즌 홈에서의 그 전적이나 성적, 승률이 워낙에 어마무시한 팀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야말과 페드리의 미쳐버린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르셀로나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같은 날 펼쳐지게 되는 또 리버풀 PSG 이 경기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PSG를 만나서 탈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도 또 한 번 PSG에게 탈락을 할 위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번 시즌 리버풀 상태가 또 너무 안 좋긴 하죠. 네, 둘 중 비교하면 사실 지금 상태가 더 안 좋기는 해요. 네. 사실 리버풀이 어떻게 보면 저는 2대0으로 패배한 것도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파리 입장에서는 골을 넣는다면 더 넣을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덴벨레가 좀 자비를 몇 번 베푸는 바람에 2대0 정도로 끝났지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본 1차전이었어요. 슬롯 감독이 갑자기 3백을 또 꺼내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3백이 진짜 전 압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진짜 압수였어요. 왜냐하면은 준비되어 있는 3백이 아니었고 선수들도 이 3백의 어떤 포지셔닝을 잡는 데 있어서 특히 수비 라인 되게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맨투맨을 할 때도 튀어나가고 누가 그 다음에 그 뒷공간을 지켜줄지 간경주도 좀 잘 안 되는 느낌이었고 공격으로 전환할 때 3백이 남아있고 수비로 전환할 때는 5백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거기서도 수비 숫자는 많은데 이 사이사이 균열이 생각보다 쉽게 열리고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차라리 그 리그 페이지 때 레알 마드리드전 때 보여줬던 것처럼 포백 기반으로 하되 압박할 땐 하고 내려설 땐 확실하게 블록 단단히 잠그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 좀 했습니다. 이게 또 나름의 백스리 전문가로서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 이게 팬들도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수비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수비가 더 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 이번 리버풀 거기서 나왔다고 이번 생각해요. 리버풀 전이에요. 네. 선수들 간의 그 간격 유지가 백스리 선수들이 전혀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랐었고 특히 두 번째 골 크바라트스켈리아 그 골이 정말 대표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사이로 요리조리 너무 쉽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왜 수비 숫자를 늘렸고 왜 이렇게 수비적인 마인드셋을 갖춘지는 알겠어요. PSG가 어찌됐든 달리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쵸. 얘네들이 달리지 못하게 할 거면 최대한 그 간격을 좁게 만들자, 그쵸. 컴팩트하게 만들자 그 자세를 취한 건데 근데 문제는
사사이 그냥 그 두 줄 수비를 내세워도 충분히 컴팩트한 수비를 보여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왜 시즌 내내 하지도 않은 이 갑자기 백스리를 들고 나왔냐 이거죠. 이제 그 포백으로 해서 그냥 컴팩트하게 갖춰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리그 페이지 레알 마드리드전 때 그렇게 해서 진짜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들이 뭐 드리블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를 아예 안 내줬던 리버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도 가져갔었던 리버풀이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아쉬움도 있고 3자팬의 입장에서 3백을 하긴 하는데 라인은 또 막상 트랜지션 상태도 높아요. 그래서 뒷공간을 또 공략당하는 모습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슬롯이 뭘 의도를 한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슬롯이 보면은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압박이 강한 팀 상대로 약간 수비적으로 하고 롱볼 기반의 운영을 하는 경기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본머스전도 그렇고 이번 시즌 리그 페이지 갈라타사라이전도 그렇고 그런 운영들이 생각보다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운영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운영을 할 거면 그냥 원래 하던 포백 기반에서 조금 더 익숙한 멤버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결과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라인업 맨 처음에 봤을 때에도 이거 4백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그냥 조고메스가 조고메스가 뭐 라이트백으로 오른쪽으로 나올 수 서고 있으니까. 케르케스 랩백 쓴 다음에 그냥 프림폼을 윙으로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대놓고 백스리를 구사해가지고 파리 생제르맹 전 대처법이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 클럽 월드컵 결승전 때 첼시전 첼시의 그 운영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압박으로 할 땐 하고 내렸을 땐 확실하게 내려서 공간 안 주고 롱볼로 이제 뒷공간 한 번씩 공략하면서 거기서 찬스 메이킹하고 약간 슬롯도 그림 자체는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어떤 디테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술 천재 마레스카. 그래서 이제 2차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2차전 이제 안필드로 돌아가요. 이제 리버풀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홈 어드밴티지를 극강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안필드로 돌아가는데 이거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동안 저희 챔피언스리그 저희 어릴 때부터 많이 보면서 그런 역사들을 보면 1차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기력으로 정말 이건 못 뒤집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처참한 경기력으로 좀 스코어 차이도 많이 벌어진 상태로 지다가 2차전 때 갑자기 확 뒤바뀌어서 뒤집는 사례들을 전 사실 꽤 많이 보긴 했던 것 같거든요. 뭐 바르셀로나전이 진짜 대표적이고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전도 뭐 0대3으로 졌다가 4대0으로 뒤집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사실 그때 스코어가 0대3이었지 그래도 경기 내용적으로는 슈팅 시도도 몇 번 하고 좋은 장면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장면 1차전 때 그런 것조차 안 보여줬으니까 리버풀 팬들이 더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홈에서 치러지는 안필드에 치러지는 2차전이라 저는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 유슈팅 기록 실패한 게 거의 6년 만의 일이라 그래요. 그게 20-21 시즌 조벨레선 이후로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지더라도 네. 그냥 한번 라끈하게 한번 보여주고 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우원위원이 좋아하는 진짜 맞다이 한번 쳐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번에는 리버풀이 그냥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홈에서 뭐 그냥 더 이상 잃을 거 없다 이런 마인드로 좀 경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에 압박 강하고 달려드는 수비를 많이 하는 팀이니까 뒷공간 좀 공략, 좀 프림퐁 같은 선수 잘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프림퐁이 워낙에 속도 빠르고 뛸 때 출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살라, 에키티케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프림퐁 같은 선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좀 활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뭔가 변수가 생긴다면 프림퐁 쪽에서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이제 은구모와 기용에 대한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가 좀 핵심일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이번 시즌 내내 이제 리버풀이 좀 겪고 있는 문제점은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선수들한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 선수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던 리버풀 특유의 그런 어떤 트랜지션, 이런 강점이 이번 시즌 확실히 잘 안 나타나고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나타나더라도 빈도가 좀 적기도 하고. 근데 꼭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뭔가 뒤집어야 할 때, 그럴 때 갑자기 그 장점이 확 살아나면서 뒤집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나오기를 좀 바라야겠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안필드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그쵸. 안필드가 한번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승자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사실 안필드의 기적 정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예측을 하려면 파리 생제르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파리가 이제 경험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또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해본 멤버들이라서 네, 또 루이스. 이제는 예전에 그 바르셀로나 누캄프 가가지고 막 허둥지둥대던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이 아니라서
그래도 이 경기는 파리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루이스 엔리케가 워낙에 유럽 대항전에서도 지금 전적이 화려한 인물이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4강 진출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